일단 마약 관련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에서는 마약을 구매한 시점이나 투약한 횟수, 누구랑 투약을 했는지,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 언제 가서 어디 가서 받아왔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자세하게 묻게 됩니다. 일단 마약 사건에서는 그 특성상 사건 내역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 내역을 조서에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도 잘 기억해봐. 너 언제 가서 그거 산 거 맞지 않아? 대충 그럼 언제야? 기억 잘 안 나는데요. 그러면 그게 8월 말 언제쯤인데 몇 시경이야? 이게 맞지? 이런 식으로 시점을 한정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유도신문을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범죄 사건에서는 어떤 이 사람을 기소해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범죄 일시와 범죄 시점과 장소 이런 게 특정돼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내역이 기재 안 되면 어쨌든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마약을 딱 한두 번 했거나 최근에 한 사람이라면 이런 게 다 기억이 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인데, 만약에 내가 마약을 1년, 2년 동안 계속 해왔다고 하면 사실 1, 2년 전에 내가 언제 그걸 사서 어디 가서 누구랑 했는지 내가 적어놓지 않은 이상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려고 해도 안 날 수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 경찰에서 그거를 막 묻는다고 해서 너무 다 맞는 것 같은데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부분에 관해서 다 모든 내용이 나의 범죄 사실로 특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거짓 진술을 하면 안 되고 줄여 말해서도 안 되고 기억나는 부분에 관해서는 있는 그대로 다 모든 것을 자백하고 인정해야겠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까지 내가 그런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했다가는 혹여라도 다른 공범이나 관여자가 한 부분에 관해서도 나의 범죄 혐의 사실로 같이 나한테 와서 붙을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단 마약 투약이나 구매 등 혐의로 체포까지 되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나온 거고, 체포영장이 나왔다고 한다면 경찰에서 혐의 사실을 소명하는 증거자료를 영장 신청을 할 때 붙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어떤 마약 피의자로 체포까지 되었다고 한다면 경찰에서는 이 사람의 범죄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니 우리 이거 다 갖고 있으니 너 인정해라 이러지는 않고, 일단 경찰에서는 자백을 받으려고 어떤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내가 체포영장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경찰에서는 다 증거를 갖고 있을 것이기에 이때 무작정 모른다고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데요, 저 잘 모르는데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무작정 부인했다가는 체포 수준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은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마약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증거인멸 시도를 할 우려가 없고, 내가 이제 신분도 멀쩡하고 집에 아기도 있고 가족도 있어서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최대한 어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혹시라도 구속영장 신청이나 청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원 영장심사에서 일단 구속은 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의향이 있다면 체포 이후에는 경찰 조사를 혼자 받지 말고 변호인을 선임해서 같이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사실 체포됐다고 하면 경찰에서는 바로 신속하게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본인이 어떤 변호인을 선임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 가족에게 부탁을 해서 변호인이 이제 선임돼서 올 때까지만 양해를 해달라고 하면 경찰에서는 몇 시간 정도는 기다려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혼자 진술한다 그러면 모를까, 변호사를 선임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에게 요청해서 변호사를 오게 해서 같이 입회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인이 있다 보면 경찰에서 압박 진술이 좀 덜할 수가 있고, 둘이 뭉실하게 묻는 부분에 관해서는 같은 표현이더라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지 않도록 저희 변호인들이 의뢰인에게 어떤 적절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한다면 첫 경찰 조사 시점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경찰 조사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길게 진행되고 모든 범죄 혐의 사실이 대부분 특정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검찰청에 사건이 넘어가거나 재판에 회부되면 그때 가서 변호사를 선임하든가 말든가 해야 되겠다, 그러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시점이 되면 사실관계 파악이나 범죄 혐의 사실이나 내 가담 영역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모두 피의자 신문조서에 이미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변호사가 선임된다고 한다면 변호사가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대단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재판에 가서 경찰대 조사받은 것을 싹 부인하면서 증거를 부동의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봐야 어쨌든 사건 내용에 관해서 혐의 부인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어차피 할 거라면 첫 경찰서에 가기 전부터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변호사 선임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단계에서 하나, 나중에 검찰 송치 이후에 하나, 재판 단계에서 하나 수임료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물론 뭐 약간의 차이 날 수 있어도. 따라서 변호사 수임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할 것이면 첫 수사 단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선임을 하시는 것이 당사자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원칙상 마약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은 이 부분이 뭐 마약 사건에서 내 형량에 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재판부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사람 심리상 이 사람이 뭐 마약 전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전과가 진짜 뭐 전과 뭐 10개, 뭐 8개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선입관은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령 어떤 형량을 준다고 하더라도 전과가 많은 사람에게는 형량이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원칙론적인 얘기겠으나 마약 재범이라면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뭐 마약 재범이면 실형이 나온다거나 간신히 집행유예를 받는다거나 대단히 이제 엄벌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단순히 뭐 잘못했다 뭐 이런 내용만 계속 얘기해봐야 뭐 사실 뭐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그런 말을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자기가 병원 치료를 받는다든지 재범 방지 관련 어떤 마약 교육 같은 걸 듣는다든지 실질적인 노력을 해서 그에 관한 교육 이수 뭐 증명서라든지 병원 치료 내역이라든지 서류들을 내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단약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마약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를 해서 형량을 대폭 낮춘다든지 이런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뭐 다른 사건이랑 달리 피해자 합의라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서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최대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돼서 경찰 조사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은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